친구와 가족들에게 밀리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아만다 제인 다울러라는 13살 소녀는 서리의 웨이브리지에서 학교를 마친 후 허샴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3월 21일 오후 3시에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리는 도중에 끔찍한 일이 발생하여 집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후 저녁 7시가 되었는데도 밀리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걱정이 되어 서리 경찰서에 이 사건을 알리고 밀리를 실종자로 신고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랑스러운 학생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월튼온테임즈는 영국 서리 카운티의 북서쪽 지역에 있는 마을입니다. 월튼은 런던 중심부에서 아주 가까운 앨런 브리지 자치구의 템즈강 남쪽 강둑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름다운 강변 주택과 훌륭한 학교가 있는 이 마을은 매우 친절하고 따뜻하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월튼은 살기 좋은 곳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율 측면에서 월튼 온템즈는 서리 카운티에서 두 번째로 위험한 마을로 폭력 범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가장 가슴 아픈 범죄 중 하나가 2200년에 월튼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만다 제인 다울러 또는 밀리 다울러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려진 대로 밥과 셀리 다울러의 행복한 결혼 생활 속에서 1898년 6월 25일에 태어났습니다. 밀리는 젬마라는 언니도 있었는데 젬마를 좋아하고 존경했습니다. 밀리와 가까운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두 자매는 매우 잘 지냈고 사실상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고 매우 친근했어요. 그녀는 항상 눈을 반짝이며 모두가 곁에 있고 싶어 하는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만나면 자동적으로 친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가족 중 막내였던 밀리는 남다른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자랐고 그 덕분에 친절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젬마는 동생을 친절하고 활기차며 눈을 반짝이는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가장 악명 높았던 밀리 다울러의 실종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밀리는 서리의 웨이브리지에 있는 히스사이드 학교에 다녔고 활기찬 소녀답게 많은 친구를 사귀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밀리는 2002년에 독일로 수학여행을 갔을 때 한나 맥도날드를 만났고 두 소녀는 즉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학교에서 밀리와 해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숙제, 쇼핑, 점심 식사 등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해나와 밀리는 서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무렵 밀리는 음악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밀리는 색소폰을 연주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고 종종 친한 친구들과 함께 색소폰을 연주했습니다. 밀리는 주변 사람들의 삶의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을 좋아했고 쉽게 해냈습니다. 3월 21일 목요일, 밀리는 해나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서리의 웨이브리지에 있는 학교를 떠났습니다. 오후 7시 3분, 밀리는 그날 다른 친구와 함께 웨이브리지 기차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소녀는 허샴에서 한 정거장 앞에 있는 월튼온 템즈 기차역에서 내렸는데 밀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주 들르는 역이었습니다. 밀리와 친구는 헤어지기 전에 역 카페에서 함께 음료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죠. 식사를 마친 후 밀리는 오후 3시 47분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지연 사실을 알렸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에 그녀는 앞으로 30분 안에 집에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시 45분이 되자 밀리와 친구는 서로 거리를 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날 밤에는 둘 중 한 명만 집에 도착했습니다. 밀리의 가족은 밀리의 도착을 기다렸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밀리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울러 부부는 막내딸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5시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빠는 사무실에 계셨고 저는 밀리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죠. 그러자 아버지는 지금쯤 집에 왔어야 하는데 데리러 온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집에 없다는 말을 듣자마자 저는 세상에 자매의 본능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신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밀리의 가족은 곧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소녀의 아버지인 밥은 서섹스 경찰 당국에 전화를 걸어 딸의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서섹스 경찰서의 크레이그 데놀름 형사과장은 팀 전체를 소집하여 밀리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을 지휘했습니다. 수십 대의 헬리콥터와 100명이 넘는 경찰관이 허샴 주변의 들판, 거리 강을 수색했으며 이전에 유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소녀가 실종된 지 일주일 만에 경찰은 실종과 관련된 몇 가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밀리의 언니인 젬마의 친구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밀리를 오후 10시 4분경 마지막으로 목격했습니다. 젬마의 친구는 밀리가 스테이션 애비뉴를 따라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녀를 알아봤다고 진술했지만 길가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에는 밀리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밀리가 버스 정류장으로 건너간 지 몇 분 후에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밀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 불과 20분 뒤인 오후 4시 32분 같은 카메라에 빨간색 대우 넥시아 차량이 지나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이 차량이 밀리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형사들은 이 차량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과 다울러 가족은 실종된 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언론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밀리의 부모는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갖고 딸의 행방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촉구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전화와 인터뷰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면담에서 유용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은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밀리가 강제로 납치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밀리가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가출한 것은 아니지만 혼자서 가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밀리가 실종되기 전에 여러 사람이 밀리를 목격했지만 밀리가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며 이 가설을 뒷받침했습니다. 밀리의 어머니인 셀리 다울러는 딸이 가출했기를 바랐고 그것이 다른 모든 암울한 가능성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셀리는 밀리가 왜 가출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2002년 4월 23일 월튼의 템즈강에서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형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언론은 그 시신이 밀리의 시신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시신은 2001년 3월 실종된 73살 여성 메이지의 시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메이지의 사건도 조사되었지만 그녀의 죽음은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2002년 6월까지 경찰은 밀리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전국적인 타블로이드지인 더 선에서도 밀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당국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10만 파운드의 포상금을 제시했지만 안타깝게도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지칠 줄 모르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밀리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2002년 6월 25일은 밀리의 14번째 생일이었지만 밀리는 여전히 실종 상태였습니다. 그 달 말 경찰은 밀리의 부모에게 밀리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밀리의 수사가 지지부진해지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밀리의 가족과 형사들은 밀리의 위치를 찾기 위해 밀리의 휴대폰을 모니터링하던 중 밀리의 음성 메일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밀리의 음성 메일을 듣고 있다가 삭제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밀리의 가족들은 밀리가 죽었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을 때 음성 메일 활동을 통해 밀리가 아직 살아서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다울러 가족은 밀리와 재회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밀리의 부모인 밥과 셀리는 언젠가는 밀리가 응답하여 자신의 상황을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밀리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음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울러 부부가 품었던 모든 희망은 2000년 9월 18일에 잔인하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뉴햄프셔 주 게이트 근처의 예틀리 히스 숲을 지나던 버섯 채취꾼들은 차갑고 생명이 없는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옷을 벗고 있었고 아무도 시신을 매장하려고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유골이 발견된 곳 인근 도로를 폐쇄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유해가 밀리의 유해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팀을 구성하여 일부는 해당 지역의 보안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다른 팀은 숲을 철저히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 현장과 주변을 정밀 감식했지만
실종 당시 밀리가 가지고 있던 옷, 핸드백, 배낭, 휴대폰 등의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9월 20일 법의학 전문가가 검사한 치아 기록을 통해 유골이 실종된 13살 밀리 다우쇼의 것으로 확인되면서 모두의 최악의 공포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24시간 후 경찰은 유골이 실종된 소녀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야틀리 히스 숲에서 발견된 유해와 아만다 다울러의 치아 기록을 비교한 결과 검사 결과가 실종된 아만다와 확실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경찰은 밀리의 사인이 타살이라고 확신했지만 부패가 심해 사인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검시관의 보고서를 확인한 후 경찰은 밀리의 가족에게 끔찍한 발견 사실을 알렸습니다. 밥, 셀리, 젬마의 마음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집에 있었고 엄마는 정원에 있었는데 엄마가 쓰러지셨고 저는 맙소사라고 생각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엄마를 위로할 수도 없고 아빠도 위로할 수 없고 엄마가 원했던 건 밀리가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으니 최악의 기분이었죠. 우리 모두는 그것을 원했죠. 뉴스가 퍼지고 언론이 이 모든 이야기를 다루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밀리를 잃은 슬픔을 표현하며 애도했습니다. 몇 주 후인 2002년 10월 밀리의 가족은 밀리를 기리기 위해 추모식을 개최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밀리의 학교 앞 잔디밭에 모여 꽃을 남기고 밀리를 추모했습니다. 밀리는 실종된 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되는 2003년 3월 21일 서리의 호아킨 버로우에 있는 호아킨 화장터에 안장되었습니다. 밀리의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은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재분류했습니다. 서리 경찰이 다시 수사한 이 사건의 코드명은 루비 작전이었습니다. 11월 22일 형사들은 밀리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 근처의 도로 차단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서리 경찰서는 한치의 오차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현장과 주변 지역을 재조사하여 간과한 것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지역의 운전자 약 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새로운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밀리와 같은 사건의 경우 가족 구성원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경찰은 밀리의 아버지인 밥 다울러를 용의자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밥이 밀리의 살해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곧 이 수사를 포기했습니다. 형사들은 이 가설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2003년 3월 23일 형사들은 밀리의 방에서 발견된 옷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DNA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들은 밀리를 살해한 범인이 이전에 밀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형사들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 단서를 폐기했습니다. 밀리의 시신이 발견된 후에도 다울러 가족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밀리의 사건에 대한 수사는 형사들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밀리의 가족 모두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2300년부터 밀리의 가족과 형사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허위 정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무감각하고 어리석은 행동은 다울러 가족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관들이 빙빙 돌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었습니다. 밀리의 언니인 젬마는 조롱하는 편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밀리를 죽였다고 조롱하며 젬마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자신도 언니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젬마는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였지만 주저하지 않고 이 편지를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형사들은 신속하게 대응하여 폴 휴즈라는 이름의 남자로 밝혀진 불쾌한 편지의 작성자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젬마나 밀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폴은 12살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젬맥에 이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교도소 측은 나중에 우편물을 제대로 검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폴은 젬에 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5년의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해 같은 시기에 글로스터셔의 터크스베리에 사는 리앤 뉴먼이라는 여성이 밀리의 부모, 학교, 경찰에 반복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에서 리아에는 밀리인 척했습니다. 2003년 4월 그녀는 성가심, 불편함 또는 불필요한 불안을 야기하기 위해 전화를 건호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5개월 동안 수감되었습니다. 밥, 셀리, 젬마 다울러
부부가 밀리의 비극적인 죽음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어떤 미치광이가 나타나 이들의 치유 과정을 망치곤 했습니다. 다울러 부부는 마치 누군가 상처에 소금을 문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2005년 7월 6일 리바이 벨필드라는 남자가 형사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리비는 런던 남서부에서 태어나고 자란 30대 초반의 키가 크고 건장한 남성이었습니다. 리바이 벨필드는 2003년 2월에 19살 마샤 맥도넬을, 2004년 8월에 22살 에밀리 델라그랑주를, 2004년 언젠가 18살 케이트 쉬디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연쇄 살인범이기도 했습니다. 밀리가 살해된 이후에 발생한 이 범죄들로 인해 리비는 이미 가장 극악한 범죄에 부과되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며, 이는 그가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형사들은 리바이의 범죄를 면밀히 조사했고 그중 일부가 밀리가 납치된 지역에서 저질러졌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리바이가 밀리의 살인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그를 신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바이 벨필드, 밀리 다울러의 납치 및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나요? 노코멘트. 부정하지 않으셨군요. 노코멘트. 내가 아니었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노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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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난 이틀 동안 단 한 번도 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노코멘트. 노코멘트. 왜 리바이? 노코멘트. 몇 분간의 질문 후 리비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는 그의 몸짓과 간결한 답변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분명히 인터뷰의 어느 시점에서 그는 다소 큰 소리로 헐떡이기 시작했고 점퍼를 벗었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고 그가 신문에 매우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그가 적임자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리비는 자신이 밀리를 죽였다는 사실과 자신이 밀리의 살인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리바이의 전 파트너에게 증언을 구했습니다. 리바이스의 전 파트너였던 조안나는 리바이스와의 불안한 경험을 공유하며 그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이야기했습니다. 리바이스의 생존 피해자 중 한 명인 케이트 쉬디는 버스에 타고 있는 동안 리바이스가 흰색 밴으로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버스에서 내려 한적한 곳으로 걸어가자마자 리바이스가 밴으로 자신을 치었다며 악몽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충격을 느꼈던 기억이 나고 그가 나를 쳤을 때 완전히 숨이 멎었고 내가 소리를 냈는지도 모르겠고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던 것 같고, 그가 같은 지역으로 후진해서 내 몸 위에 완전히 얹혀서 완전히 짓눌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밀리의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에 귀중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2월 게리파라는 남성이 밀리의 부모와 친구들에게 반복적으로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메일에서 게리는 밀리가 아직 살아있고 폴란드의 나이트클럽에서 연예인으로 일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주장했으며, 심지어 밀리의 죽음은 실제 일어난 일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메일의 결과로 게리는 괴롭힘 혐의를 인정한 후 대중에게 심각한 심리적 위험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정신보건법에 따라 10월 19일에 무기한 구금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확인 수사가 진행되었고 2010년 3월 30일 리비는 밀리를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 결과 에밀리의 범인을 찾기 위한 8년간의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6일 리비는 화상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납치미수 1건, 유괴 1건, 증거물 폐기 1건, 살인 1건으로 정식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케네스 클라크 법무장관은 리바이의 이전 형사 사건에 대한 검토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케네스 법무장관은 리바이가 이전 살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밀리의 사건에서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며 정식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리바이가 마샤 맥도넬과 에밀리 델라그랑주를 살해한 혐의와 케이트 쉬디를 살해하려 한 미수에 대해 언급하면 재판에 편견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리바이스가 여학생들에 대한 집착과 납치 및 폭행 시도에 대한 증거 제출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리바이스의 재판은 2011년 5월 10일에 시작되어 6주 후인 2011년 6월 23일에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11년 6월 24일 금요일 리비는 밀리 다울러를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로 또다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리바이의 밀리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또 다른 오래된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리바이스는 레이첼 콜리스라는 11살 소녀를 납치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2002년 3월 20일 월튼 지역에서 빨간 차를 탄 한 남성이 레이첼에게 태워달라는 제안을 했을 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리바이의 재판 요청은 신문이 선입견을 가진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지만 판사는 추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해당 혐의를 기록에 남기라고 명령했습니다. 리바이스의 선고가 있은 후 다울러 가족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처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밀리의 여동생 젬마는 부모님이 리바이스의 변호인으로부터 신문을 받던 날은 인생 최악의 날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동생을 우울증에 걸린 10대 소녀로 묘사하는 방식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악의 것은 그녀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는 것은 감정적으로 큰 충격이었어요. 엄청난 상실을 겪은 가족인 저희보다 피고인에게 저울의 무게가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우리가 범죄자이고 우리 가족이 재판을 받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난 9년 동안 저희 가족은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시험받았습니다. 극도로 나쁜 날도 있었지만 좋은 날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좋은 날에 누군가가 실종된 것을 발견하면 다음 날 내내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제 생각에 정의는 눈에는 눈,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다면 목숨에는 목숨이라는 궁극적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진정한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아름다운 여동생을 데려갔고 이제 남은 여생을 납세자들의 돈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밀리의 어머니 셀리는 기자들에게 이번 재판이 자신과 가족에게 끔찍한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리바이스의 변호인단이 밀리를 불행하고 우울한 젊은 여성으로 묘사하면서 법정에서 밀리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들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셀리는 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며 행복하고 활기차고 재미를 사랑하는 소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년 전 사랑하는 딸을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 재판은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고통을 겪은 저희 가족도 벨필드 씨만큼이나 재판을 받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사악하고 비인간적인 범죄를 저지른 남자를 법정에서 실제로 보는 것은 저희 가족에게 기괴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도가 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은 우리 가족이 견뎌야 했던 것에 비하면 너무나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피해자들에게 가한 것과 같은 잔인한 대우를 받고 그의 삶이 생지옥이 되기를 바랍니다. 셀리는 가족의 삶이 면밀히 조사되고 모든 사람이 조사할 수 있도록 노출된 것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밀리를 잔인하게 살해한 악인의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 사생활의 권리를 빼앗기고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재판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밀리의 아버지인 밥은 리바이가 법정 출두와 선고 증언을 거부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과의 관계에 대해 신문을 받는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법은 리바이스의 유죄 판결에 대해 그의 가족이 너무 높은 대가를 치렀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심원단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리바이 벨필드가 우리 딸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밀리에 대한 진정한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단지 형사 유죄 판결일 뿐입니다. 저희 가족은 이 유죄 판결로 인해 너무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재판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정신적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믿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직접 겪어봐야 합니다. 저와 제 아내에 대한 변호인의 암시는 극도로 고통스러웠고 다시 한번 벨필드는 법정에서 선고를 받지 않겠다는 비겁하고 배짱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저희를 지지해준 가깝고 먼 가족과 친구들이 많아서 다행입니다. 내일인 6월 25일 토요일은 밀리의 23번째 생일이었고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행복하고 재미있고 재능 있는 소녀였으나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기회를 갖지 못했던 밀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결코 메울 수 없는 공백입니다. 밥은 이 재판이 자신과 가족에게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다는 사실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한 밥은 자신과 가족이 신문을 받을 때 마치 리바이가 아니라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느껴졌다고 밝혔습니다. 밥은 또한 사법 시스템이 범죄 가해자에게 편향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울러 부부가 법정에서 학대를 당하고 공격적인 신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법정에서 피해자와 증인이 어떻게 대우받는지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었습니다. 2001년 7월 4일 밀리의 음성 메일 메시지를 뉴스 오브 더 월드라는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가 듣고 변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신문사의 사립탐정 글렌 멀케어는 특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이 신문의 전화 해킹 행위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밀리의 음성 메일에서 밀리의 사건에 대한 잠재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일부 메시지를 삭제한 것을 발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음성 사서함이 꽉 차서 새로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밀리의 음성 사서함에서 활동을 발견한 2002년에 다울러 가족은 밀리가 실종된 후에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화 도청 스캔들은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는 이를 정말 끔찍한 행위라고 불렀습니다. 영국 대중의 항의에 따라 전화 해킹과 언론 윤리에 대한 여러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분노의 직접적인 결과로 신문사 자체는 2011년 문을 닫았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밀리의 가족을 만나 언론사 해킹 사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와 다른 당 지도자들을 만난 지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가 언론 윤리에 대한 레비슨 조사를 기꺼이 시작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가족과 다른 모든 언론 침해 피해자들에게 한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밀리의 부모인 밥과 셀리는 뉴스 오브 더 월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01년 9월 다울러 가족은 개인 손해배상금으로 200만 파운드를 제안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월 12일 서리 경찰과 다른 경찰이 밀리의 사망 직후 뉴스 오브 더 월드 직원이 그녀의 음성 메일에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형사들은 이 정보를 공개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신 서리의 고위 관계자는 이 사건을 논의하고 비밀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문사 직원을 회의에 초대했습니다. 밀리의 가족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더욱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밀리가 납치된 직후 밀리를 촬영한 카메라에 찍힌 빨간색 대우 넥시아는 리바이의 당시 여자친구 엠마 밀스의 소유였습니다. 리비는 당시 자신이 그 차를 운전했다고 말했습니다. 1월 27일 서리 경찰은 리바이가 밀리, 다울러의 납치, 폭행,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월 12일 리비는 말을 바꾸어 밀리를 폭행하고 살해했다는 자백을 부인했습니다. 밀리의 죽음은 그녀의 부모인 밥과 셀리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랑하는 딸은 세상을 떠났지만 부부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셀리와 밥은 밀리의 추모식이 있던 날 밀리의 발견이라는 자선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이 단체는 청소년 관련 종사자 및 교육자들에게 위험평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공공안전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밀리의 시신이 발견된 지 2년 후 밀리가 재학 중이던 이스트사이드 학교는 팀을 꾸려 밀리를 기리기 위해 아만다 도울러 추모 정원이라는 이름의 추모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이 정원은 꽃과 관목 테두리를 따라 포장된 디자인을 따르고 있으며 사람들이 앉아서 밀리를 기억할 수 있는 벤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셀리와 밥 다울러는 여동생 젬마와 함께 정원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었을 때 감격스러운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학교 교직원과 여러 주지사들도 참석했습니다. 닉 화이트 헤드 목사는 기도와 축도로 공식 개장을 마무리했고 교장은 밀리를 위한 추모 정원을 만들겠다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도움을 준 모든 사람과 기업, 단체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글렌 윌러비 교장은 월튼의 많은 사람들이 학생과 교직원이 밀리를 기억하기 위해 방문하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평화롭고 조용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6월 29일 밀리의 여동생 젬마는
밀리를 기리는 책 내 동생 밀리를 출간했습니다. 처음 밀리를 잃었을 때는 우리 가족이 얼마나 멋진지 깨닫지 못했고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싸울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쓰고 싶은 유일한 책은 사랑과 용기를 담은 책이어야 하고 나중에 아이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신문이 아닌 제가 선택한 단어를 통해 그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젬마는 여동생에 대한 애틋한 추억과 동생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표현하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책에서 젬마는 밀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어린 시절과 삶을 누릴 기회를 빼앗겼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울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앞두고 있던 어린 10대 소녀가 최악의 방식으로 빼앗긴 것입니다. 젬마는 또한 극심한 슬픔에서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가족의 여정을 강조했습니다. 다울러 부부와 리바이의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그가 다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 차가운 위로가 되었습니다. 리비는 영국 역사상 2번 연속 종신형을 선고받은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리바이가 수감 중인 더럼 카운티의 AM 교도소 프랭클랜드는 수감자 대부분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범으로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괴물 저택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레비는 현재 이슬람교로 개종하여 유스프 라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그가 무슨 일을 하든 다시는 바깥 세상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것입니다. 밀리가 실종된 지 20년이 넘은 지금도 밀리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한나 맥도날드는 여전히 밀리의 가족과 가까운 사이입니다. 한나는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멋진 삶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수년 동안 슬픔을 억누르고 살았습니다. 한나는 여전히 밀리를 그리워하고 있으며 밀리는 언제나 한나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벨필드가 저지른 미제 살인 사건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형사들이 밀리의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더 효율적일 수 있었을까요? 이 시점에서 다른 범죄를 보지 못하셨나요? 놓칠 수 없죠.